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으로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유지할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두 차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 역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연말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도 종전의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는데 물가 하락 추이가 둔화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로는 이를 관가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전망기관의 경기 침체 확률이 올랐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갈지 봐야 하고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지 않는지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에너지 부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설전을 벌이며 충돌한 지난달 백악관 회동과는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에너지 부분 휴전안에 동의하며 완전한 휴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The two leaders also agreed on a partial ceasefire against energy. And today that is true because of the leadership of this president.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정보 공유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원을 중단해달라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요청에도 협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merican ownership of those plants would be the best protection for that infrastructure and support for Ukrainian energy infrastructure. 전화통화 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우 솔직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에너지 휴전 실행을 위한 실무회담 준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지도 아래 올해 안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소유 제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실무팀은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에너지 부분 휴전을 해상 휴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부분 휴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동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3국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과 무관하게 한미 사이의 과학 분야 협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올린 미국 에너지부는 지정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의 브리핑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은 민감국가 지정은 국무부 소관이 아니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I have to refer you to the Department of Energy. All right? So that's the Department of Energy designation. 다만 미국은 과학 분야 협력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과학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The United States greatly values the close relationship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scientific research collaboration,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robust cooperation. 에너지부도 지난주 민감국가 지정을 확인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약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등의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며 민감국가 지정으로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라면서도 더 구체적인 정보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그로 인한 영향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추진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덩달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철강 금속산업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Il n'y a pas d'État sans acier et donc il n'y a pas d'organisation collective et d'industrie de la chimie ou de la défense sans acier. Et donc l'acier devient un secteur stratégique pour nous qu'il faut défendre.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수입 허용량을 더 옥죄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EU 측은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EU 전체 철강 수입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철강 제품 중에서도 주력 수출품인 열연과 합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WTO 규정에 따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처는 내년 6월 말로 종료되지만 EU 집행위는 수입량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추후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별도의 세이프가드 신규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국과 관세 분쟁이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데다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 제품이 EU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Donc forcément, celui qui sera en bout de chaîne sera le consommateur, donc nous, donc forcément ça a une incidence. 이 밖에 EU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또 애플의 모든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이른바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 규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보복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미국과 EU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 등 관세 정책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미국 석유 가스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석유 가스 회사 경영자들이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한 25% 관세로 송유관과 유정 등 가격이 올라 미 석유가스 업계에서는 철강 품목의 관세를 면제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상호 관세 문제와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납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라고 하는데 간담회에 앞서서 별도의 회동도 할 예정이어서 반도체 특별법 등 다양한 분야를 놓고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상장회사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오늘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의 파고를 뛰어넘어야 하는 현대차가 주총을 여는데요. 이사 멤버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고 미래 먹거리로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봄꽃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수서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이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고객 감사제를 열고 열차 승차권을 최대 40% 할인한다고 합니다. 전국 주요 숙소와 렌터카 등과의 연계 할인도 제공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혼인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혼인 통계를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소폭 반등한 데에도 이런 혼인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직자들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오늘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어려운 경기에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만나는 자리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그 가운데에서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을 받는데요.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한 달 반 만에 확대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갭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면서 서울 강남과 송파는 물론 전에 빠졌던 서초와 용산까지 4개 지역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구 아파트 2,2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의 토지거래가 금지됩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토어제 위반 및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 확산 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도 옥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수도권 가계대출 총량 모니터링 추가 및 대출 관리 강화, 주택 구입자금 출처 수시 조사와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검증도 강화합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초기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을 도울 법령 개정과 행정 지원,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긴 심리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어제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법조계가 예상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유력 날짜는 3월 14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이 끝난 뒤 통상 심리기간인 2주가 지난 시점이고 역대 대통령 사건이 금요일에 선고됐던 점을 비춰볼 때 가장 유력한 날짜로 예측됐던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3월 13일로 잡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 예상 날짜는 한 주 뒤인 오는 21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헌재 재판부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주보다 재판관 평의가 진전된 분위기가 감지됐고 주요 탄핵심판 사건들을 털어내며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21일 선고 관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례를 보면 선고기일은 이틀이나 사흘 전 당사자나 언론에 통지됐던 만큼 이번 주 선고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어제까지는 선고일이 공지가 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 공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하루 전에 통지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교통 통제와 인근 학교 임시 휴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선고일을 임박해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에 선고할 거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8인 체제가 깨지는 만큼 늦어도 이 시점을 넘기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를 기다리는 여야의 표정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방탄복을 입은 채 거리에서 탄핵 찬성 여론 결집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일주일째 거리 행진과 집회를 이어간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러 위협에 시달려온 이재명 대표도 방탄복을 입고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당내에선 사회 혼란과 불안이 커지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냐며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부쩍 늘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 복귀를 점치는 기대 섞인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결론이 늦어지는 건 그만큼 헌법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크다는 뜻 아니겠냐는 추론입니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중진들은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모여 탄핵 정국을 체제 전쟁에 빗대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탄핵 심판 선고에 제1야당 대표는 방탄복을 입고 거리로 나갔고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연좌 농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유증이 적잖을 거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의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어젯밤 비상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 여부와 탄핵 이외에 다른 대응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 상설특검안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올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들 특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고요. 검찰도 20차례 가까운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고가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여러 건의 수사와 검찰의 구형량을 짚으면서 정상적인 검찰권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까지 진술서에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변론이 끝난 이후에만 모두 15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이 위헌인지 판단을 구해달라는 신청도 2차례나 했습니다. 검찰은 19차례 의견서로 맞대응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의 전파성에 대한 의견이나 피고인의 왜곡된 변소에 대한 의견 같은 제목으로 유죄 주장에 힘을 싣는 동시에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피고인 진술서를 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와 검찰 측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느 쪽이 재판부를 더 많이 설득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재판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말에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전 11시 10분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여는데요.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오피스텔 등을 공유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지막 재판 소식입니다. 내연 관계였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차량 안에서 33살 A씨를 목 졸라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는데요. 둘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일정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총장들이 집단행동에 해당하는 의대생들에게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유급과 제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부 대학은 더 나아가서 제적에 대비해 편입학 충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더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했지만 동맹 휴학을 이어갈 움직임이 보이자 긴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총장들은 병역이나 장애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 육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학별 규정에 따라 이제 유급, 제적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 다수가 제적될 가능성에 대비해 편입학 충원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총장회의에서 편입학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대학들이 원래 결혼이 생기면 편입학으로 학생을 충원해온 것은 맞지만 정부가 이를 별도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생들은 개별 대학 학생회를 주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비상대책위 대표는 한 방송에서 의대생들이 원하는 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라며 대학들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학칙대로 엄정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전합니다. 각 대학은 의대생 집단 휴학계 반려를 오는 21일까지 완료하기로 정했습니다. 같은 날 경북대와 고려대를 선두로 대학들의 유급 제적 기준 시점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간밤에 큼직한 경제 뉴스가 있었죠.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아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 쏠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3월 회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기준금리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동결의 배경에는 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인 물가 상승은 아니고 결국은 관세라든지 특히나 이 이민자 정책 같은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둘 다 물가 상승의 요인이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관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수입하는 것을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통제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공급을 좀 줄임에 따라서 이제 또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아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들이 조금 낮아지면서 경기가 좀 떨어진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게 되면은 물가 상승 단기나마 물가 상승이 확실히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겹치면서 지금 경기 떨어지는 것은 뭐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의 우려가 오히려 좀 더 커지면서 결국은 유지하는 그러니까 두 번 연속 금리를 유지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되는 점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 처음으로 업데이트되는 이제 경제 전망이었는데 여기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파월 의장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을 했고요. 예. 뭐 이게 미국의 경기는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는 조금 내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에서 1.7로 낮춘 거니까 꽤나 크게 낮춘 거 아닌가요? 예, 꽤나 크게 낮췄고 실제 뭐 애틀랜타 페드 같은 연준에서 이제 많이 예측을 하거든요.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예측을 하는데 이런 데에 있어서도 1분기 성장률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나올 것이다라고 1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런 상황들이 반영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것들도 조금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업률이 거의 연말에 한 4.4% 될 거라고 했는데 4.5%가 될 거라고 예. 예상하고 있어서 경기가 뭐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예상보다는 나쁠 것 같다라는 의견은 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듯이 미국의 경기는 강한 상태고 예.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연준의 의견들이 뭐 발언 자체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것들이 뭐 기준금리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경기가 관세 정책 혹은 이런 것들의 효과들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예측보다는 성장률이 좀 덜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 예상치 조금 전에 4.4에서 4.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3에서 4.4로 높여 잡았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4%대 실업률이라면은 어찌됐든 굉장히 낮은 실업률인 건 맞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동결은 기정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에 관심이 더 쏠렸단 말이죠. 점도표 쪽에서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연준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또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년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특히 개인 소비 지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에서 2.8, 그러니까 올해 말에 가면은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해서 금리를 조금 더 낮춘 속도가 늦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사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은 상태로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것은 연준이 혹시나 금리를 한 번만 인하하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까지 있긴 했는데 예. 이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올해는 2번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물가 상승, 흔히 말하는 금리 전망 역시 크게 변동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양적 긴축이었는데 일단 이 양적 긴축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양적 긴축이란 것은 그러니까 실제 양적 긴축을 이해하려면 양적 완화를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 네. 시장에 채권들이 있는데 연준이 사들이면은 연준에 있는 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네네네. 이런 상황을 보통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연준이 가진 채권의 규모가 한 4조 달러 네. 정도 됐는데 시장에서 많이 사들이면서 거의 9조 달러가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다 돈을 이렇게 풀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 중앙은행이고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 돈을 직접 푼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규모가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게 지나치게 시장의 유동성을 풀면은 또 부작용 같은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양적 긴축, 이제 다시 연준이 가진 채권을 시장에 파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양적 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돈을 회수하는 거네요. 예, 돈을 시장에 있는 돈들을 오히려 거꾸로 연준이 다시 회수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특히나 국채에 대해 뭐 흔히 말하는 모기지라든 이런 건 아니지만 국채에 대해서 양적 긴축을 많이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은 사실은 좀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보면 예측보다는 조금 늘리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 뭐 국채 금리 같은 거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특히나 최근에 뭐 미국의 부채 문제,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면서 이제 부채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유동성 정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채 관리를 하려는 이런 시도였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달래는 결과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뉴욕 증시는 많이 반등했죠? 사실 이제 어제 많이 떨어졌죠. 어제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면서 떨어졌는데 오늘 그것을 거의 회복하는 뭐 이런 양상이었다라고는 아마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아마 우려했던 것은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가 바꿔지면 어떡할까? 결국은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빨리 떨어지는 것인데 예측보다 늦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측대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뭐 각각 거의 뭐 어제의 손실분을 다시 반등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 한미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유지된 상황인데 앞으로 한국은행의 고심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세요? 사실 외환시장이 아직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 말씀하시는 거죠? 외환시장 이런 것은 환율인데 환율이 지나치게 폭등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흔히 말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올해 기조는 한국은행 금리를 좀 빨리 낮추겠다는 기조긴 한데 아무래도 환율이 뭐 1,450원을 넘어서 1,470원, 80원 이렇게 가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환율이 오를 수 있는 효과.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달러가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다는 이야기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한국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원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보여질 수가 있어서 뭐 이제 그러니까 동결한 거는 뭐 크게 나쁜 스토리는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겠다는 소식 역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덜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면은 외환시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책적인 여력이 생겼을 수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 1,460원에 가까운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주제 가기 전에는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정도의 국민평형 아파트값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6억 높은 금액대로 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 원을 넘긴 건 3년여 만입니다.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걸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뭐 대상 지역은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는 사실 청담, 삼성, 대치, 잠실에서 네네. 흔히 말하는 영동대교 근처, 영동대로 근처에 개발 지역에 한정이 되어 네네네. 있었는데 이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결국은 오히려 지역을 확장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더 크게 지정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좀 이 지역들에 대한 어떠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려가 좀 있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지정이 됐다. 이름 그대로 토지거래를 허가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뭐 토지 거래를 뭐 특히나 부동산 네네. 거래를 흔히 말해서 이제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갭 투자가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큰 효과는 갭 투자가 안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갭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사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거주 의무가 2년이 부과가 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다시 말해서 투기라든지 향후에 어떤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수요자들은 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구역 안에 있는 집들은 좀 사기가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개월간 이제 거래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과열 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로 또 지정한다는 방침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늘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에 부동산 거래 동향들을 보면은 강남도 많이 늘었지만 강남에서 넘어가는 흔히 말하는 마용성 지역들도 데이터상 좀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 지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장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용산은 지정이 됐지만 마포라든지 뭐 성동구 지역까지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자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러니까 늘리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송파라든지 강남이나 서초에 집값들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서 특히나 2월 지표를 보면 2월, 3월 이렇게 너무나 빨리 상승하면서 이것들이 파급해서 용산, 성동, 마포까지 연계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집값 같은 것들은 잡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면은 눌려왔던 것들이 좀 다시 이제 반등하는 양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최근에 집 수요 문제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된 부분이었는데 이전이라면 사실 이 노도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전체에 대한 아파트 수요가 있었다, 혹은 집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까 강남 상구나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이 아니면 수요가 안 몰리는 양상들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언젠가 어느 시점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데 이 수요가 많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면은 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럼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지정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게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다른 제도들 보완해서 결국은 이 6구의 수요를 좀 줄이는 정책들 그리고 다른 구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가 논란이 워낙 많은 정책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풀어야 되긴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어쨌건 한 달 만에 이렇게 정책이 번복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의 혼란이 클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제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서 이 중간에 좀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이 시간 동안에 수요가 엄청나게 몰릴 것이다. 이럴 우려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제 갭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24일 안에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바쁘게 특히나 갭 투자를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뭐 사실 이 정책이 나왔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갭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 또 집주인들은 또 늦게 팔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공급자 위주,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좀 우위를 가진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다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사일까지 그냥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거래들도 좀 취소하는 거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다시 이제
확대 지정이 되더라도 곳곳에서는 또 우회로를 찾아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걱정 아까 펀더멘탈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이게 토지거래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 지역이 다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좀 위에 단을 막아두면서 아래 단의 가격들을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을 막아두면서 좀 그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 아파트 가격들을 좀 컨트롤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수요가 이런 6구에 몰리고 있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했다가 풀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은 이 수요 자체는 변하지 않고 푼 시점마다 계속 오르게 될 거고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가격을 하락하게 될 이런 양상들이다. 대기하고 또 들어오고 대기하고 들어오고 이쪽에만 수요가 몰리고 지방에서도 또 수요가 몰리고 또 수요가 몰린다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자면 전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랑 지금 수요가 몰려서 오르는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아마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최근에 전세 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을 했죠. 이게 사실은 완전 보증이란 것은 보증에서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보증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향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가계대출 총량 같은 것도 모니터링 추가한다는 얘기는 은행들에 대해서 이걸 더 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겠다라는 아마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담대라든지 갭투자 이런 것들을 실시간 조사하고 부동산 같은 데도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 구입자금 출처 수시조사한다는 얘기는 세무조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같은 것들을 병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특히 강남 지역, 강남 상부라든지 마용성 지역의 어떤 주택 가격들을 안정화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 그리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 완화는 아무래도 청약에 대해서 부정 청약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허대 확대 재지정에 대한 여파는 또 어떨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이제 절기가 춘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꽃샘추위 이제는 정말 끝나는 겁니까? 네,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인데요. 오늘 낮부터는 드디어 계절의 시계가 맞춰지겠습니다. 아침인 지금은 서울 기온이 3도 안팎으로 아직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 날이 빠르게 풀리면서 14도까지 껑충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추위는 물러나는데 공기가 또 탁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곳이 있는데요. 낮부터 날씨는 포근해지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또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또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역행했던 계절의 시계가 다시 봄으로 맞춰지겠습니다. 출근길인 지금은 서울 기온이 2.8도, 광주 영하 0.1도, 대구 영하 0.5도로 아직 공기가 다소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 15도, 대구는 17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잦아들고 대기가 안정되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도 인천과 세종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서도 농도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휴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마치 4월 하순처럼 따뜻한 건데요. 다만 공기는 다음 주 초까지도 탁할 전망입니다.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강풍이 불겠습니다. 여기에 맑은 날씨에 이 대기가 점차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이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3월 20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